요즘의 연주보다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주의 안내문 작성입니다. 일회성 안내 혹은 건조한 알림을 탈피해서 나름 그럴듯한 산문적인 안내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주어들은 이야기를 가공하고 음악인으로 경험한 것을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을 쓸 힘이 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지면 실수를 하듯이 글도 길어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안내문이 그랬습니다. 지난번 안내문에서 제 교수님의 조교였던 미하엘라에 대해서 신변잡기식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마침 독일에 있는 저희 옛 제자가 그녀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본명을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울리케 다노포라고 알려줬죠. 굳이 본명을 사용하지 않은 건 그녀의 프라이버시 때문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글에 본명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2019년 9월에 사망했다고 나오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저를 비롯한 못늙은 구렁이들마저도 범접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와 그라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적어도 제가 그곳 말석에 자리 잡고 있던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상상하기 어려운 큰 연주를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할 때 프랑스 노르망디 쪽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오고 오스트리아 주변 4개의 국가에서 합창단을 모아서 종전 기념일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8번 천인교향곡은 거대한 공장을 멈춰놓고 무대로 꾸며서 상상하기 힘든 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지휘자의 능력이었다기보다는 그녀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해냈던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 중 솔로라든가 말러 교향곡 중 바이올린 솔로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녀 주변엔 남자가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잘난 탓에 남자가 없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타리스트 빼빼 로메오가 협연하고 간 다음 한 달 정도는 소녀처럼 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나냥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빼빼, 내가 연주할 때마다 너의 기타 소리는 우주로 날아간단다. 빼빼 로메오의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와 스페인어로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나 5개 국어해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훌륭한 이야기지만 신비로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녀는 마법에 걸린 여인처럼 저에게 얘기하면서도 눈은 먼 곳을 응시하거나 감곤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사람은 빼빼 로메오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빼빼 로메오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존 윌리엄스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점은 그녀에겐 소소한 일상을 같이 할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웃고 떠들고 영화도 같이 볼 수 있는 소소한 친구 말이죠. 잘난 사람은 외로운 모양입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번 연주의 안내문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녀를 고급스럽지 않게 표현했던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써놓고 몇 번이고 공을 들여서 수정했던 안내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이 흐른 얘기라 그냥 웃으면서 맞아 그땐 그랬지 라고 해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랬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날 연주했던 곡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느린 악장 하나를 골라서 제목을 붙여서 앵콜 곡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붙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연주에서도 그럴 요량으로 3개의 느린 악장을 살펴봤는데 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적당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연주 때 나름 수긍해 줄 수 있는 제목을 붙인 게 하나 있을 텐데 그마저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제목이 인상적이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나보다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물어봤습니다만 그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소나타 이번에 이 악장에 만추라는 제목을 붙였던 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3년 전 11월 30일
이미 겨울이라고 해도 무방할 날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첫 번째 베토벤 시리즈의 첫 번째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 비가 그치고 밤이 지나면 12월이 되고 그건 겨울이란 뜻이었죠. 만추라는 제목은 그래서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하는 수 없이 6번의 이 악장을 택해서 어느 바이올리니스트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음에 잊지 않기 위해 악보에 제목을 써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이올리니스트는 다비드 오이스트라우였습니다. 다만 그 제목에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토벤 곡의 부제는 두 글자가 좋다는 점이었죠. 운명, 영웅, 비창, 월광처럼요. 두 글자의 제목은 베토벤과 어울렸습니다. 단호하고 영웅적이고 군더더기가 없죠. 제목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던 차에 다른 두 글자가 생각났습니다. 울리. 저는 울리케 단오퍼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이스트라우 대신에 울리를 선택하면 글자 수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앵콜 곡의 제목을 울리로 바꿨습니다. 글자 수에 맞춘 셈이니 좀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전통을 고수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다만 6번의 이 악장이 오이스트라우를 생각하게 한다면 울리를 생각하게 하는 건 5번의 이 악장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음이뺨에 와닿는 초저녁 봄바람 같다고나 할까요? 연주날은 각별히 5번 이 악장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소리가 비고 있었습니다.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느껴졌습니다. 6번의 이 악장을 할 때 역시 집중을 했습니다. 5번에서 느꼈던 허전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살짝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이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삼국지를 읽을 때 관우가 허망하게 죽는 장면에서 책을 던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허망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도원결인이 초선과 동탁 그리고 여포의 이야기가 정사가 아닌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보태진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꾼들이 눈치껏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부풀렸다는 거죠. 여포는 동탁의 중문을 지키는 장수였다. 삼국지 정사의 이 한 줄로 초선이라는 절세미인이 만들어지고 연안계로 여포가 동탁을 죽인다는. 저도 눈치껏 앵콜곡을 6번의 이 악장으로 바꿨습니다. 약간 얄팍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날 앵콜로 연주한 게 어쩌면 누군가가 울리를 기억하는 첫 번째 연주였을지 모릅니다. 울리, 안녕. 바흐의 바이올린을 위한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의 훌륭한 녹음을 남긴 분을 소개합니다. 폴란드 태생의 헨릭 쉐링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선 바이올리니스트는 대부분 이 곡의 녹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성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이 곡에 대해서 너무 겸허하다 보니 때를 놓쳐서 말년에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제 스튜디오에서 발견한 음반이 그렇습니다. 샨도르 베기의 녹음입니다. 예전에 그가 잘츠부르크에서 가르칠 때 김영욱 선생님이 왕왕 레슨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연주 여행을 하시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일정이 맞으면 그런 식으로 재충전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한국 학생을 보면 김영욱이라고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레슨을 받는다는 거 아니냐 라고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베를린 필을 지휘하러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의 귀에 베를린 필의 소리는 실망스러웠었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활을 삭히고 있는데 옛 제자 하나가 맨 뒷줄에 앉아있는 게 보였답니다. 반가운 김에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죠. 이 인간들한테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한번 들려줘라. 그의 LP는 3장이었고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150만 원. 말로만 듣던 샨도르 베기의 바흐 연주라. 급히 턴테이블에 걸었습니다. 불행히도 베를린 필을 호통치던 김영욱 선생님에게 한 수를 전수하던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한 100살은 되어 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한 것 같은 안타까운 소리였습니다. 이 음반 다 들으면 150만 원 준다는 거야? 저의 방정맞은 입은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첼로의 로스트로포비치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바흐 연주의 이정표를 세워주길 바랬지만 겸손의 시간은 길어졌고 막차를 타듯이 한 녹음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대하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헨릭 쉐링은 평생 3번의 바흐 녹음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 녹음이 하나 있다는데 아쉽게도 그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통역장교로 군인이 됩니다. 7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8개 국어였나요? 아무튼 많은 외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폴란드 난민을 이끌고 멕시코로 건너가서 정착촌을 건설합니다. 바이올린은 장롱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 멕시코에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악기를 들고 루빈슈타인이 묵는 호텔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루빈슈타인은 그를 세상에 알리게 되죠. 살짝 뻥이 섞인 윈전 같죠. 그 LP는 7만 원 정도 합니다. LP 가격은 음악과 비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가 있습니다. 에네스코입니다. 그의 초반 LP의 가격은 10년 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할 겁니다. 대단히 격정적인 연주입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이패츠는 한 장의 바흐 녹음을 남겼습니다. 훌륭하지만 바흐를 하이패츠가 연주했다기보다 하이패츠의 성에 갇힌 바흐 같습니다. 이런저런 바이올린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는 영원한 신기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다가서면 멀어지는 그 연주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바이올린의 역사를 모르거나 무모하거나 조금은 어리석은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 한 명의 무모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접니다. 바흐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으니 반만 무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8번째 바흐 연주를 합니다. 맨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전곡 연주를 했을 때보다 1년 전에 했던 7번째 전곡 연주에 보다 코딱지만큼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의 결과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엄청난 일을 흉내내 본다는데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연주회의 배경 그림은 시애틀의 미녀 화가 마골리스의 작품입니다. 오래전에 청탁해서 받은 건데 이제서야 배경 그림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